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칼끝이 목 가까이 들어온 지금 우리가 의존해오던 억제 체계는 순식간에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혼자서 이 모든 위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국방부는 더 강한 동맹이 필요하다며 연합국들의 전력을 다시 분석했지만 이상하게도 후보 명단의 맨 위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을 주요 변수로 보는 시각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오만한 편견은 서해 상공을 가르며 솟구쳐 오른 단 한 발의 미사일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광경을 직접 확인한 미국의 한 핵물리학자조차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억제력의 새로운 정의라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 무기의 기술력, 지금부터 제가 눈으로 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로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핵물리학을 전공했고 지금까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미국 의회와 국방 관련 연례 보고에서도 전략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워싱턴 국회의사당 지하 회의실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정밀 타격한 직후였어요. 중국도 대만 해협 인근에서 YJ-19로 또 한 번의 극초음속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은 처음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의원들은 이미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훑고 있었고 보좌관들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조차 무거울 정도였죠. 국방위원장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로엘 박사,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밤새 정리한 자료처를 펼쳤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올 걸 알고 있었어요. 의원님들, 상황은 심각합니다. 러시아의 킨잘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비행 중 궤도를 바꿉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어트나 사드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강하게 밀려온 겁니다. 한 의원이 깊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의 YJ-19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적정 고도로 낮게 붙어 날면서 레이더 탐지를 회피합니다. 우리가 발견했을 땐 이미 방어선을 뚫린 뒤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띄운 궤적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기존 탄도 미사일은 큰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무기는 대기권 내부에서 자유자재로 기동합니다. 마치 바다 위를 스치며 튕겨나가는 물수제비와 비슷하죠.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맹국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아시아 지역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한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의 이지스 체계는 강력하지만 극초음속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호주는 거리상 직접적인 위협은 덜하지만 대응 능력 면에서는 거의 공백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은 뛰어나지만 핵 억제력은 전무합니다. 재래식 전력만으로 러시아나 중국 같은 핵 보유국을 억제하기엔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부족입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던 판단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맹국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한국의 KF-16이나 현무미사일들은 전술적으로는 우수합니다. 하지만 사정거리나 위력면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을 억제하기엔 여전히 모자랐습니다.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한 전력일지 몰라도 더 큰 위협을 마주할 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강력한 동맹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만으로는 전략적 균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위원장은 무거운 호흡을 내쉬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골든 돔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뜻입니까? 저는 말을 고르고 나서 답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고도 위성망과 조기 경보 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방어상 큰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가 끝나 복도에 나오니 몇몇 의원들이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로엘 박사, 방금 말씀 정말 맞습니다. 결국 미국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군요. 동맹국들에게 기대를 너무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제 판단이 완전히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사실 저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나 관련 연구시설은 자주 봤지만 한국의 군사기술 분야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도 한국을 다룰 때는 대부분 북한과의 긴장관계나 경제 성과에 초점을 맞췄으니까요. 그런데 청문회가 끝나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로엘 박사님, 한국 정부에서 협력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관련해서 논의하고 싶다는군요. 처음엔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줄 만한 기술이 있을까 의심이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묻자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이코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합니다. 극초음속 순항체계 관련 기술이라던데요. 저는 무심코 짧게 웃었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이라니 러시아나 중국도 수년간의 실패와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겨우 얻은 기술인데 한국이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혹시 기존 미사일의 개량 수준이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구현했다고 하네요. 저는 자연스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명된 성능입니까? 시험 발사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상대는 이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서 직접 보라고 합니다. 동맹국이니까 한 번은 들어보셔야죠. 혹시 모르니까요. 결국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하이코어든 뭐든 과장된 홍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원자력 발전 비율이 높고 조선업이 발달했다는 정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군사기술 관련 분석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보고서 제목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장된 주장과 현실적 한계, 바로 이런 식의 문구였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유럽계 방산 로비스트인 에드 포터였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과 미팅이 있어 서울로 향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포터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국의 하이코어 프로젝트 들어보셨어요? 포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이라고 하던데요. 포터는 제 말에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렘 엔진만으로는 뚫지 못할 벽이 여전히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수직 발사를 쓴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방식이라면 실전에서는 장난감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저는 그의 말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예상과 너무도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응용과 개량에는 강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혁신에서는 확실히 제한이 있다는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포터는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핵 승인조차 받지 못한 나라가 전략 판도를 흔들 수 있을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핵 억제력이 없다면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포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자 우리는 말을 멈추고 각자 준비해온 일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쳐 한국 관련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예상되는 질문들과 답변을 적어내려가며 이번 방문이 실질적인 조사라기보다는 절차적 의무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고 며칠 뒤 워싱턴으로 돌아오면 기존 결론과 다르지 않은 보고서를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보조적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제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포터와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 방산업체들과 일하며 느낀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인지 물었습니다. 포터는 기술력은 나쁘지 않지만 원천 개발보다 기존 기술의 개량에 훨씬 특화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경험과도 일치했으니까요. 하이코어 역시 그런 계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크렘 엔진 기술이라면 이미 공개된 논문과 자료들만으로도 어느 정도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직 발사는 극초음속 영역에서 비효율적이죠. 저는 메모장에 한국 하이코어는 기존 기술 조합일 가능성이 높고 과장 위험이 있다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발사는 했다던데요. 제가 묻자 포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험 발사와 실전 배치는 서로 다른 세상입니다. 몇 초 동안 비행하는 것과 실전 작전에서 반복적 운용을 버티는 건 차이가 큽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했다고 바로 실전성이 확보되는 건 아니니까요. 포터는 또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F-15K에 탑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사실상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 안에 자리 잡은 선입견을 더욱 굳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현황과 한계라는 제목을 적고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기존 기술 조합 가능성. 둘째, 실전 배치까지 장기간 소요. 셋째, 핵 억제력 부재로 전략적 의미 제한. 넷째, 과도한 홍보로 인한 기대치 관리 필요. 포터는 제 화면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저도 같은 판단입니다. 사실 이런 결론은 서울에 도착하기 전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왜 굳이 가시는 겁니까? 포터의 질문에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죠. 실제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리는 건 연구자로서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한 번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포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명한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라도 밟아야 후폭풍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한국도 나름 진지하게 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니 그 노력만큼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자 포터는 웃으며 결국 현실은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과 동급의 기술일 리는 없다고 말이죠.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저는 머릿속으로 보고서의 구조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포터는 로엘 박사님 좋은 출장 되시라며 자신도 한국 업체들과의 미팅 때문에 며칠 더 머문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로 정보 공유하자고 답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매우 정중했지만 묘하게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로엘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접 나온 외교부 관계자가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코어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답했습니다. 내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상세한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놀라긴커녕 아마 예상한 범위일 텐데.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관계자는 하이코어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오를 넘는 속도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몇 나라만 가진 기술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그렇군요. 임프레시브하네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마5 정도는 이미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구현한 수준이며 실험실 성능과 실전 운용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특히 우리는 기존의 수직 발사와는 다른 독창적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사 방식을 조금 바꿨다고 해서 극초음속을 막는 벽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포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과장이 좀 심한 것 같다고 내일 브리핑을 직접 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포터도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본인도 한국 업체와의 미팅에서 들은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KF-X 전투기, 현무미사일, 천궁방공 체계 등 인상적인 성과가 많았지만 대부분 기존 기술의 개량형이었습니다. 조선업처럼 한국은 응용과 완성도에서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혁신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이코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하는 길에서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어졌습니다. 택시 기사조차 하이코어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대단한 무기를 만든다더군요. 미국이나 중국 못지않다던데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민들까지 과하게 기대를 하고 있네. 실망을 피하려고 더 과장하는 건 아닐까? 연구소 정문에 도착하니 경비가 지나치게 삼엄했습니다. 신분증 확인과 여러 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과시적 절차가 오히려 제 의심을 키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면 이렇게까지 보여주려 하지 않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벽에 걸린 여러 무기 시스템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현무미사일, 천궁, 해성 같은 익숙한 장비들이었죠. 모두 훌륭한 무기들이지만 방어적 성격이 강하거나 단거리 중심이라는 인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반도 주변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들이지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 균형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로엘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브리핑을 맡은 박윤서입니다.
예상보다 젊어 보였지만 악수하는 순간 느껴지는 눈빛은 매우 단단했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이코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외교적 미소를 지으며 저도 기대가 큽니다라고 답했지만 사실 기대보다는 의심이 더 컸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내용들은 이전에 공개된 것과 차원이 다를 겁니다. 박윤서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과연 어떤 걸 보여주려는 걸까? 아마 화려한 모형이나 시뮬레이션 정도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해외에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바로잡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순간 변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이 들어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핑룸으로 이동하는 동안 제 마음속 결론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하이코어는 과장된 홍보일 것이다. 아직 그 오만함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기대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전시물들, 높은 천장과 밝은 조명까지 마치 국제방산 전시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가장 먼저 끈 것은 한쪽 구석에 놓인 하이코어 모형이었습니다. 먼저 전시구역을 둘러보시겠습니까? 박윤서가 안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이 약 5m 정도의 미사일 모형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고 디테일도 꽤 정교했습니다. 외형은 매끈했고 표면은 무광 처리되어 있었으며 이음새도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은 안내판으로 향했습니다. 하이코어 시험체라고 크게 적혀있는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험체라고 되어 있군요. 제가 묻자 박윤서는 맞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기술 검증용 시험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제 예상이 맞다는 확신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실전형도 아니고 기본 프로토타입 단계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제가 모형을 살펴보는 동안 박윤서는 핵심 기술은 이미 검증을 마쳤고 지금은 통합 과정과 최적화 단계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핵심 기술이 정말 검증됐다면 왜 아직도 시험체 단계일까?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엘 박사님. 돌아보니 포터가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브리핑을 듣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몇 명 더 따라 들어왔습니다. 포터 씨도 오셨군요. 네, 한국 업체들과 함께 들어보자고 해서요. 포터는 하이코어 모형을 몇 초 살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시험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무기화는 아직 멀었다는 뜻이군요. 기술 시연용 모형일 뿐이죠. 포터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실제 무기라면 이렇게 쉽게 공개하지 않을 테니까요. 포터는 모형 주변을 천천히 돌며 관찰했습니다. 엔진 부분을 보세요.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스크램 엔진이라면 구조가 훨씬 복잡해야 합니다. 저도 포터가 가리키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확실히 엔진 부분이 실제보다 단순하게 보였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정교해 보였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복잡한 내부 구조를 숨긴 채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최소한만 재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박윤서가 우리 대화를 들었는지 다가왔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 시험체는 실제로 비행했습니까? 포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포터는 바로 이어서 몇 차례나 시험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박윤서는 보안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때마다 제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정말 성공적이었다면 횟수 정도는 기밀로 묵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시험체 단계라는 건 실전 배치는 언제쯤 가능하다는 의미입니까? 제가 묻자 박윤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순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애매한 말투는 결국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모형을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외형은 그럴듯했지만 전시용이라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재질도 복합인지 플라스틱인지 알 수 없었고 실제 무기라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세워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포터가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로엘 박사님, 엔진 부분이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실제 스크램 엔진이라면 훨씬 복잡한 내부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그의 말이 맞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소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았고 흡입구나 노즐도 지나치게 간략화되어 있었습니다. 크기도 실제보다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포터가 말했습니다. 진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박윤서는 우리의 표정을 읽은 듯 이건 전시용 모형이라 실제와는 다르며 보안 때문에 단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조차 저에게는 다소 편리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를 공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전시관을 더 둘러보니 다른 무기 시스템들도 보였습니다. 현무 시리즈, 천궁방공 체계, KSSM 등 한국이 자랑하는 무기들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검증된 무기였지만 사거리가 제한된 체계들이었습니다. 현무2B는 약 300km, 현무3은 약 800km 정도였고 북한에는 충분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상대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이코어는 그런 기존 무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무기들과 비교했을 때 하이코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박윤서가 설명했습니다. 기존 탄도 미사일과 달리 대기권 내에서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고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입니까? 포터가 물었습니다. 박윤서는 마 5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표현이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하지 않는 건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의미는 아닐까? 포터도 비슷한 의문을 품은 듯 최고 속도는 어느 정도냐고 물었지만 박윤서는 기밀사항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을수록 저는 과장 가능성을 더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계적 수준이라면 왜 정확한 수치를 숨길까? 전시관 한쪽에는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 패널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없었습니다. 모두 세계 수준, 첨단 기술 같은 추상적인 표현뿐이었습니다. 기존 방어 체계를 무력화한다. 신속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전략적 억제 효과가 있다 같은 문구들도 있었지만 사실 극초음속 무기라면 기본적으로 갖는 특징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실제 시험 영상 같은 건 볼 수 있습니까? 그건 브리핑에서 일부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윤서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포터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몇 초짜리 편집된 장면만 보여줄 겁니다. 전체 과정은 절대 내놓지 않겠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자신 있는 결과였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을 텐데 러시아가 킨잘 시험 영상을 공개할 때 보여준 여유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전시관 한편에는 하이코어 개발에 참여한 기관들을 소개하는 패널도 있었는데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 이름만 보면 훌륭했지만 극초음속 분야에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신생자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수십 년 축적된 연구 기반과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전시물을 둘러본 뒤 브리핑룸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이코어는 아직 시험 단계이며 실전 배치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령 완성된다 하더라도 동아시아 전략 균형을 바꿀 정도의 파급력은 없을 것이다. 포터도 같은 생각인지 가볍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역시 과장이 심하다는 데 우리는 조용히 동의하고 있었죠. 박윤서가 브리핑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화려한 그래프와 시뮬레이션으로 분위기를 띄우겠지. 하지만 실제 성능 수치나 결정적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러시아의 킨잘이나 중국의 YJ-19 같은 검증된 무기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판단도 변함없었습니다. 결국 제 초기 관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전략적 중심보다는 여전히 보조적 역할에 머물 것이고 미국이 주도해야 하는 현실도 동일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박윤서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맞추는 동안 저는 포터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시 예상대로네요. 포터가 말했습니다. 시험체 수준에서 이런 큰 브리핑을 열다니 과장 그 자체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전시 모형만 요란하게 갖다 놓았으니까요. 그때 박윤서가 마이크를 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화려한 슬라이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비공개 회의실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비공개 회의실은 한층 작고 차분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몇 개와 의자들, 창밖으로 보이는 연구소 건물들이 전부였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집중을 요구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박윤서는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로엘 박사님, 포터님, 우선 현재 국제 정세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러시아, 중국, 미국이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가 새로운 군비 경쟁의 중심에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로엘 박사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박윤서가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킨잘과 중국의 YJ-19를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로 요격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저는 펜을 쥔 손이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일 답하기 싫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방어 체계로는 극초음속 무기를 제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워싱턴 청문회에서 이미 밝힌 사실이지만 한국 관계자 앞에서 다시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국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박윤서는 제 침묵을 읽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럼 제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의 적어도 비행 패턴과 기존 방어 체계의 탐지 범위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낮은 고도를 스치듯 비행하면 레이더 지평선 때문에 탐지 시간이 극도로 짧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윤서가 그래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킨잘의 경우 탐지부터 착탄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이미 목표에 도달해버리죠. 포터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박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궤도 변경 능력입니다. 기존 탄도 미사일과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중 경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요격 미사일이 목표를 잃게 됩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워싱턴에서조차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골든 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레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골든 돔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띄워졌습니다. 미국 골든 돔 프로젝트의 예상 일정표였습니다. 위성망 구축만 최소 5년, 지상 연동까지 포함하면 10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그래프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윤서는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년 동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러시아와 중국이 그 시간을 기다려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동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윤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맹이냐가 문제입니다. 일본의 이지스 체계는 한계가 있고 호주는 거리상 즉각 대응이 어렵습니다. 박윤서는 지도를 펼쳐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출입구이자 두 강대국의 남하를 차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전력으로는 제가 말하려던 순간 박윤서가 손짓으로 제 말을 막았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온 무기들은 대부분 방어적이거나 단거리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 하이코어가 완성되면 중국의 주요 군사 거점들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거리가 그렇게 멀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기밀이지만 전략적 가치가 충분한 수준입니다. 박윤서가 답했습니다. 포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험체 아닌가요? 실제 배치까지는 한참 남았겠죠. 박윤서는 포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험체라는 건 기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은 이미 검증을 마쳤고 지금은 통합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로엘 박사님,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답해야 할까?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동맹국들과의 책임 분담입니다. 미국 혼자서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요. 박윤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골든 돔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 공백을 메울 동맹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 구간을 막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라 진짜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로만 믿기 어렵겠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윤서의 눈빛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동안의 선입견을 다시 살펴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판적인 메모를 적기 위한 손짓이 아니라 정말 배우기 위한 마음으로 펜을 다시 쥐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은 의문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박윤서가 우리를 다시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이 켜지자 마치 영화관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하이코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윤서가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숫자와 그래프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실시간처럼 변화하는 수치들이 살아있는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실제 시험 발사 당시의 텔레메트리 데이터입니다. 박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 실제 데이터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민감한 원본 데이터를 외국인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편집하지 않은 원본입니다. 포터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자료는 러시아나 중국도 거의 공개하지 않는 최고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였거든요. 정말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포터가 걱정스레 묻자 박윤서는 보여드릴 만큼만 엄선했다고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화면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제 심장도 함께 빨라졌습니다. 발사. 박윤서의 말과 함께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첫 장면은 거대한 화염이었습니다. 부스터가 점화되는 순간이었는데 마치 대형 우주 발사체를 보는 듯 했습니다. 엄청난 화염 기둥이 뿜어져 나왔고 고도와 속도 수치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5km, 10km, 15km. 속도 역시 마하 1, 마하 2, 마하 3을 순식간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미국의 시험에서도 이렇게 상세한 자료는 거의 공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추진력이 강하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윤서는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스터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 구석에 보인 발사대의 구조는 제가 예상했던 수직형이 아니었습니다. 경사 발사대였습니다. 발사대가 기울어져 있네요. 포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경사 발사 방식입니다. 수직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저는 그 순간 기존에 들었던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부스터가 분리되며 화면이 다시 바뀌었고 두 번째 단계의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2단은 KTSSM 계열입니다. 더욱 정밀한 가속을 담당하죠. 숫자는 더욱 빠르게 변했습니다. 고도 20km, 속도 마하 4.0. 포터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로엘 박사님, 저 데이터가 정말이라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조작이 아닌 실제라면 이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였습니다. 가속도를 보십시오. 박윤서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선이 흐트러짐 없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죠. 2단 임무 완료, 수평 비행 전환. 박윤서의 말이 끝나자 미사일의 경로가 바뀌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직 상승에서 수평 비행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박윤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순간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램 스크램 통합 엔진 점화. 미사일 뒤쪽에서 푸른 빛의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로켓 화염과도 다른 색이었습니다. 마치 온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서 색이 변한 듯 보였습니다. 드디어 극초음 속 엔진이 작동합니다. 데이터 창의 숫자들이 폭발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하 4, 마하 5, 마하 5점대. 제 심장이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마하 5를 넘어선 겁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이건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성과였습니다. 옆에 앉은 포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포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펜을 쥔 손이 저도 모르게 굳어있는 걸 뒤늦게 느꼈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계속 뛰고 있었고 마하 5.8, 마하 5.9를 지나더니 어느 순간 드디어 그 숫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마하 6.0 목표 속도 달성. 박윤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동시에 고도 표시도 깜빡이며 23km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게 기대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하 6 고도 23km. 이건 러시아의 킨잘과 거의 동급의 성능이었고 일부 지표에서는 더 앞서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개발한 거라고요?
저는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순수 국내 기술입니다. 박윤선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화면 속 미사일은 여전히 수평 비행을 유지하며 바다 위를 스치듯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해수면과 나란히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비행 시간을 보세요. 박윤서가 가리킨 곳에 타이머가 있었고 1분 30초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발사 지점에서 서해 목표 지점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저 방향이 평양이었다면 저는 계산기를 꺼내 거리와 속도를 대입했습니다. 2분이면 평양. 제가 중얼거리는 동안 포터도 조용히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 전역은 3분 내 도달이 가능했습니다.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런 속도를 요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모가 아니야. 포터도 이제 상황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화면 속 미사일은 목표 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데이터 창에는 임무 완수라는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정확도마저 완벽했습니다. 박윤서가 조명을 켜자 브리핑룸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와 포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것들이 조작되지 않은 실제 데이터라면 한국은 정말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었고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였습니다. 혹시... 제가 말끝을 흐리자 박윤서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조작된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믿기 어려워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박윤서는 다른 자료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국제관측소에서 포착한 데이터입니다. 우리 자료와 동일합니다. 제3자 기관의 관측 자료까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조작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독립된 소스들이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마하 6을 달성한 겁니까? 포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목표였던 마하 5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니. 워싱턴에서 했던 제 발언들이 얼마나 편견투성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고도 23km도 목표보다 높았던 거죠? 제가 묻자 박윤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20km였지만 예상보다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서는 비행 경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궤도 그래프를 보니 처음에는 수직 상승했다가 곧 완전히 수평으로 전환해 바다 표면과 거의 평행한 궤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레이더 탐지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박윤서가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무기가 정말 요격 불가능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미국의 기존 방어 시스템으로도 대응하기 어려운 무기였습니다. 패트리어트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포터가 물었습니다. 박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탐지부터 착탄까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저는 데이터들을 계속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극초음속 기술을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시험체라고 해서 기대 이하일 거라 단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언제 다음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레 묻자 박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비밀이지만 곧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포터는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로엘 박사님, 이거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확신과 선입견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 온 건 아닐까? 박윤서가 다음 자료를 보여주겠다며 우리를 다시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책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두툼한 자료집 여러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하이코어의 진짜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윤서가 첫 번째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 지도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시험 발사는 기본적인 성능 검증에 불과합니다. 실제 작전 능력은 훨씬 더 넓습니다. 박윤서가 덧붙였습니다. 포터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기밀이지만 박윤서는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베이징은 충분히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베이징까지요? 네, 상하이와 칭다오, 심지어 선양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계산기를 꺼내 거리를 재봤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약 950km.
이 정도 거리라면 중국의 주요 핵심 군사기지가 모두 타격 범위에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전역이 압력권에 들어올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박윤서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지도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 함대 기지도 사정권 내에 있습니다. 포터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박윤서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동아시아 전략 구도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북한만 상대하는 지역 플레이어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코어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박윤서가 새로운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였습니다. 현무를 아십니까? 박윤서가 물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하 관통 능력이 뛰어나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현무는 고속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깊은 지하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박윤서는 하이코어와 현무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미사일이 한 테이블에 놓여 있으니 그 조합 자체가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이코어가 초고속 타격으로 방어망을 무력화한다면 현무는 핵심 시설을 직접 파괴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두 무기가 함께 쓰이면 포터가 말했습니다. 상대는 사실상 대응할 시간이 없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조합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뼛속 깊이 이해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이런 조합의 공격이 들어온다면 사실상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 건 지대지 버전입니다. 박윤서가 다시 한 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공중 발사형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ALBM 버전도 개발 중입니다. ALBM이 무엇이죠? 포터가 물었습니다.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을 말합니다. 박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전투기에서도 하이코어를 발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네.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박윤서가 전투기 사진을 꺼냈습니다. KF-21의 외부 탑재 이미지를 검토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위협을 떠올렸습니다. 하이코어가 단순히 지대지 무기를 넘어 공중 발사 플랫폼까지 갖춘다면 그건 제가 지금까지 상상해보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공중에서 발사까지 가능하다면 발사 위치를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지겠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KF-21이 한반도 상공 어디에서든 발사할 수 있으니까요. 박윤서가 답하자 포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의 모든 전투기를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감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윤서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상황을 상상해봤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든 KF-21을 경계하며 레이더를 돌리는 모습,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부담이자 소모전일 것 같았습니다. 박윤서는 테이블 위를 정리하더니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핵 없는 핵 억제력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코어와 현무가 결합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다는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윤서는 한 장의 도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존하는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속도와 궤도입니다. 이 탄도에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 억제력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하이코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재래식 탄두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윤서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는 말을 끝까지 잇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른 탄두를 얹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포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사실상 핵무기 없이도 핵 억제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까? 핵무기는 아니지만 억제 효과는 상당 부분 유사해질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하이코어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형 미사일이 아니라 전략 구도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셈이었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함부로 한국을 압박하기 어렵겠군요. 제가 말하자 박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보복 능력을 계산에 넣어야만 할 겁니다. 그는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보여주는 도표를 펼쳤습니다.
미국의 골든 돔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누가 맡아야 할까요? 박윤서가 조용히 묻더니 스스로 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북한 견제용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까지 염두에 둔 억제 카드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변부 동맹이 아니라 핵심 전략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제가 말을 고르다 멈췄습니다. 정말 이 지역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군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야죠. 박윤서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포터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회의적인 기색은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존중이 묻어났습니다. 로엘 박사님, 박윤서가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단지 도움을 받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에 대한 모든 평가 기준이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박윤서는 브리핑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폴더를 차례로 쌓았습니다. 각 폴더에는 서로 다른 기관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요만 말씀드렸으니 이제 문서로 확인해 보시죠. 그는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공식 시험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ADD 극초음속 무기 기술 검증 보고서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6, 0, 고도 23km, 비행시간 152초. 앞서 본 영상 속 숫자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언제 작성된 겁니까? 제가 묻자 박윤서는 시험 발사 직후라며 독립적인 검증기관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폴더가 열렸고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로고가 보였습니다.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별도로 비행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안에는 복잡한 공식과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의 교차 검증이라면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는 없겠구나. 포터가 서울대 보고서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계산들 정말 정교하군요.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공학과 교수진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박윤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하이코어 시스템은 설계 목표를 모두 충족했으며 현 단계에서 구현 가능한 최고 수준의 극초음속 기술을 확보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세 번째 폴더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카이스트였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 역시 독립적인 검증 작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카이스트 보고서는 더욱 기술적이었습니다. 엔진 연소 효율, 공기역학적 안정성, 재료 내구성, 고온 환경에서의 구조 변화까지 치밀하게 분석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치밀한 검토를 거친 흔적이 보였고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세 기관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입니까? 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 기관 모두 하이코어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네 번째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주요 방산업체들의 로고가 빼곡히 새겨진 보고서였습니다. 한화시스템, LI진엑스1, KAI 등 민간 기업도 개발에 깊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국가연구소 대학민간 기업이 모두 결합한 이 규모에서 조작이나 과장이 개입될 여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때 박윤서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외에 잘못 전달된 정보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고 싶습니다. 포터가 흥미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말입니까? 박윤서는 기술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선 엔진 방식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크램 엔진 단독이 아닙니다. 램제트와 스크램제트를 통합한 램 스크램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 포터는 스크램 단독이라고 했었는데요. 램 스크램 통합이라고요? 제가 다시 묻자 박윤서는 속도 영역에 따라 램제트와 스크램제트가 자동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이었죠. 포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가 거의 모두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발사 방식도 오해가 많습니다. 박윤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직 발사가 아니라 경사 발사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포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확신하던 지식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탑재 기종도 잘못 알려져 있더군요. 박윤서는 KF-21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F-15K가 아니라 KF-21입니다.
이 순간 포터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 대부분이 오류였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미국이 가진 정보 체계에 뭔가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윤선은 다시 새로운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거리 관련 오해도 많습니다. 실제 범위는 훨씬 더 넓습니다. 지도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려진 원이 이전보다 훨씬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는 물론 일본 주요 도시들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최소 1500km 이상의 사거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완전한 전략 무기였습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묻자 박윤선은 CP-10M 이내라고 답했습니다. 절반의 미사일이 목표점 10M 이내에 떨어진다는 의미였고 이는 초정밀 타격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덮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비판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한국 측의 주장을 정확히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포터는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보였던 자신감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충격과 무거운 인정이 그의 얼굴에 섞여 있었습니다. 박윤선은 마지막 폴더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국제학회에 제출한 논문입니다. 표지를 보니 저널 오브 스트러티직 WEAPONIJATION이라는 저명한 학술지였습니다. 여기에 논문이 실린다는 건 국제적 공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 과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묻자 박윤선은 이미 1차 심사를 통과했고 연말쯤 게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제학술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면 기술의 신뢰성은 이미 검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주장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박윤선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저의 솔직한 인정을 박윤선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포터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더는 반박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허풍이라고까지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료를 보니 제 판단이 얼마나 오류였는지 명확해졌습니다. 박윤선은 겸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한국도 그동안 이런 기술을 공개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핵물리학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편견에 휘둘려 정확한 판단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네요. 테이블 위에 쌓여있는 수많은 보고서를 다시 바라보니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견고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ADD, 서울대, 카이스트, 방산업체들까지 참여한 국가 규모의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그 순간 포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정보들이 모두 틀렸습니다. 정보 수집 체계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윤선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관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조적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술력을 갖춘 실질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편이라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윤서도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의 협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써야 하는구나.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모든 판단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지만 키보드 앞에서 한참 동안 손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과장된 주장과 현실적 한계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목부터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전략적 잠재력. 첫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하이코어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기존의 평가와 달리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문장 하나를 타이핑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자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특히 마하 6속도와 고도 23km는 현존하는 어떤 방어체계로도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기술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 문장을 쓰면서도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런 기술을.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포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로엘 박사님, 보고서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포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써야죠. 우리가 틀렸다고요.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포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를 위해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사 방식부터 엔진 구조까지 모든 정보가 잘못되어 있었네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요. 정보 수집 구조 자체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네요. 비행기 안에 앉자마자 저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정리하는 동안 제 판단이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ADD, 서울대, 카이스트까지 참여한 검증 과정은 어떤 국가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후 첫 일정은 바로 국방부 브리핑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고 평소보다 참석자가 많아 보였습니다. 로엘 박사님, 한국 방문은 어땠습니까? 국방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들도 분명 저와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단숨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죠. 한국의 하이코어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하 6 고도 23km를 달성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네. 실제 시험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작이나 과장이 아니라 명백한 성과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ADD, 서울대, 카이스트의 공식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세 기관 모두가 독립적으로 검증을 했고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국방차관이 자료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완전한 게임 체인저예요. 저는 동아시아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여러 동심원이 겹쳐졌습니다. 한국의 하이코어 사정권에는 베이징,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가 모두 포함됩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한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KF-21에서 발사할 수 있다면 발사 지점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 체계로도 대응하기 힘듭니다. 한 장군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제 지역 강국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까지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동맹국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죠. 국방차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 보유 승인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강국으로 도약할 겁니다. 제 목소리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깊은 존경, 그리고 그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의 경계심이었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하이코어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요격 불가능한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됩니다. 그 순간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국가가 됩니다. 한 관계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저는 골든 돔 프로젝트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우리 골든 돔이 완성되려면 최소 10년은 필요합니다. 그 공백기 동안 동아시아 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국이 맡을 수 있습니다. 국방차관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책임 분담입니다. 저는 새로운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태평양을 2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서태평양은 한국이, 동태평양은 미국이 담당하는 형태로요. 회의실 분위기가 즉시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해상 진출을 견제하고 우리는 태평양 전체의 안정성을 관리하는 구조. 특히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도발할 경우
한국의 하이코어는 결정적인 억제력이 됩니다. 한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전략이군요. 우리 혼자 모든 부담을 지는 건 무리였죠. 저는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동맹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합니다. 이런 파트너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다른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면 독자 행동에 나설 위험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긴밀한 협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미국과 더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국방차관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로엘 박사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럼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국방차관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관련 정책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총 50페이지 분량의 매우 상세한 분석 보고서였고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소국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기술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국이며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 파트너다. 특히 골든 돔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한국의 하이코어가 이 지역 균형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또한 핵 승인 여부에 따라 한국은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고서를 제출한 직후 새로운 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제목은 한미 태평양 분담 구역 설정 방안이었습니다. 그 회의를 준비하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 안에 남아있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대신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강한 경계심도 자리 잡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켜주어야 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신중하게 대하고 깊이 협력해야 할 그만큼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동맹국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다음 주에 열릴 한미협력회의가 기다려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 준비를 마친 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금 한국이 서 있구나. 제가 며칠 동안 경험한 극적인 반전은 앞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한국은 이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아니 어쩌면 이미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분야까지 생겨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편견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워싱턴 하늘 위로 천천히 뜨는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묵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국가가 아니었다. 이제는 세계 전략의 중심으로 올라선 새로운 힘이었다.